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 기억하시죠? 엄청난 불확실성이 찾아왔었습니다. 얼마만큼의 충격이었을까요? 마이너스 3.1%라는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여러분이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만큼의 엄청난 경제 충격이었다. IMF 외환위기 때 경제 성장률이 2.6%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차례 충격을 맞이하는데 그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073%예요.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소수점 자리 없애면 그냥 0에 해당되죠. 그런데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3.1%,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경제 충격을 경험하신 것이다. 그런데 또 지금은요, 2022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코로나19를 중요한 어떤 변수로 생각하지 않는 함께 안고 살아가야 될 대상으로서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하죠. 이미 많은 국가들이 백신 접종률이 이렇게 70%, 80% 완전 접종까지 오는 과정에서 너도 나도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합니다. 결국 코로나19 충격이 가져왔던 세계 경제 변화가 다시 한번 변화를 맞이할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Life is coming back, but it won't be the same. 우리의 삶은 제자리로 돌아오가지만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빛이 하나의 어떤 비커를 통과하면 보시는 것처럼 굴절된 형태로 통과할 수밖에 없다. 제자리로 돌아가긴 하겠지만 뭔가 달라진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실제요, 2020년에는 거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앞에 찾아왔었습니다. 그 거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20년 하반기, 21년 주가도 상승했죠. 근데 21년 지금에는 22년을 보면서 또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작은 불확실성 덩어리들이 마구 혼재됩니다. 코로나19 괜찮을까? 또 다른 변이가 우리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까? 백신 보급 제대로 될까? 백신 효과는 있을까?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니까 테이퍼링 한다고 그러죠?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그러죠? 헝다 사태를 비롯한 중국발 위기 가능성이 또 점증되죠?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19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불확실성 덩어리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정말 벽을 바라보는 기분이다. 어떤 경제가 내 앞에 펼쳐질지 모르겠다 하는 답답한 마음이셨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부디 2022년 경제가 이렇구나 라고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거시경제를 보는 뷰, 그것은 바로 불균형 회복입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너도 나도 다르기 때문에 백신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고 그 경쟁하는 과정에서 백신을 먼저 확보한 나라들은 뚜렷한 회복을 경험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언제 경제 회복이 된다는 얘기지 의아해하는 모습이죠. 실제로 백신의 보급 속도가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200% 접종을 완료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Emerging Market, 또 LIDC는 Low Income Developing Countries, 그러니까 신흥개도국이나 저소득 국가는 심지어 지금 이 순간까지 백신 구경하지조차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국가들이 허다하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보급 속도가 다른 이런 과정에서 경제의 회복 속도도 다른 것이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를 맞이한 다음 세계 경제는 총량적인 접근 혹은 평균적인 관점에서는 21년, 22년 뚜렷하게 회복되는 경로예요. 그런데 선진국들은 그 회복세가 매우 뚜렷하지만 신흥국이나 저소득 국가는 전혀 그 회복을 실감하지 못한다라는 이 그래프, 아주 중요한 그래프임을 강조합니다. 얼마 전에 IMF가 보고서를 발표할 때 홈페이지에 이런 그림을 삽입한 적이 있어요. Managing Divergent Recoveries. 경제가 회복되긴 회복되지만 따로따로 회복된다. 서로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간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다가
지난 7월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그림과 함께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에 보셨던 그림일 것 같아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단층이 구부러져요. 그래서 이 단층이 다시는 만날 수 없이 벌어지는 이런 것을 단층선이라고 하는데 fault lines, 단층선이 widen, 벌어진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균형 회복세가 진정되는데 그 불균형한 회복이 더 격화된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 결국 우리 반평균 성적은 올라가는데 공부 잘하던 아이들이 성적이 더 올라갈 뿐이지 모두의 성적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투자 의사결정 관점에서는 제가 2018년 당시에 2020년 또 2019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할 때쯤에 여러분께 신흥국 ETF 투자를 많이 추천해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당연히 선진국 ETF를 추천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로 자신 있게 건너가 볼까요? 두 번째는요. 왜 자신 있냐고요? 바로 백신의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펜트업 디맨드라고 하죠. 보복적 소비, 또 리오프닝, 다시 개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제가 내년 1월에 라스베이거스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전자제품 박람회 CES가 비대면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개최되다가 22년 1월에 드디어 3년 만에 대면으로 리오프닝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컨텐츠를 담기 위해서 제가 참여하기 위해서 같이 갑니다. 그렇게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극복되는 과정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백신 여권 제도를 비롯한 백신 인센티브 제도. 생각했던 것보다 백신 보급 속도가 더 가파라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았던 산업이 뭡니까? 바로 항공, 여행, 면세점업, 그 밖에 호텔업을 비롯한 음식점업을 비롯한 마이스 산업, 이 모든 산업들을 뭐라고 합니까? 대면 서비스업이라고 하죠. 사실 코로나19의 충격을 모두가 받은 게 아니다. 특정 산업이 받은 것이다. 바로 대면 서비스업의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대면 서비스업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리오프닝의 시대, 그리고 소비자들은 정말 극단적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펜트업 디맨드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2020년 대구 사태 때 기억하시죠? 그때 확진자가 2021년 하반기 확진자 증가 속도보다 더 더뎠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불안합니까? 지금이 더 불안합니까?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의 소비 심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 충격 이후로부터 이탈했다. 펜트업 디맨드가 발생하고 있다. 심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경제가 급반등하는 모습들이 이 경기 종합 지수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 종합 지수로 봐도 우리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2020년 이전, 2019년 수준으로 이미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신다면 정말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드는 질문이 코로나19 경제 충격일 때 이토록 낮은 금리를 도입했고 엄청나게 양적 완화, 유동성을 공급해 왔었는데 이제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만큼 금리를 정상화하고 또 통화량을 이렇게 풀었던 것을 다시 축소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달라진 여건에, 달라진 국면에 달라진 액션이 필요한 거죠.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 일대 수도꼭지를 확 풀었다면 지금은 충분히 홍수지경인데 물이 끔찍끔찍 넘치는데 계속 수도꼭지를 풀 수 있습니까? 잠궈 나가야겠죠. 다만 이 잠궈 나가는 것을 엄청나게 한순간에 가파르게 잠궈 간다면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녀한테 용돈을 주다가 어느 날 용돈을 안 준다고 하면 자녀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난리가 나죠. 그것을 이 경제학에서는 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긴축 발작이죠. 긴축 발작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을 1200억 달러씩 매월 공급하다가 이제 어떻게 나간다는 거예요? 줄여나간다.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그 테이퍼링이 이제 21년 하반기 10월, 11월, 늦어지면 22년 1월 이쯤에 시작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왜? 그러면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시점을 우리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12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씩 매번 FOMC 회의 때마다 줄여나간다. 그렇게 된다면 시나리오상 22년 대략 10월을 전후해서 이 유동성 공급량이 아예 0달러가 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그 0달러가 되는 그 지점에 연준은 적극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다. 특히 어떤 요소를 많이 볼까요? 실업률이라는 요소입니다. 왜요? 기준금리 인상이란 얘기는 말 그대로 통화정책 스탠스의 대전환이고요. 완화적 통화정책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이죠. 긴축의 시대가 온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금리를 인상했을 때 경제가 다시 꼬꾸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이만큼 탄탄해 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한 액션이기 때문에 가장 여러 회복 속에서 더디게 회복되는 요소, 고용이죠. 고용이 가장 경기 후행적 요소거든요. 고용이 정말 완전 고용 왔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고용이 회복됐나? 라는 것을 진단하면서 금리를 인상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다. 지금의 스탠스라면 2022년 10월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이 한두 차례 정도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긴축의 시대로의 전환인 것이죠. 자, 우리 여러분들이 2022년 경제를 보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단어, 많이들 질문 주시는 그 단어, 그게 바로 자산버블 아닙니까? 자산버블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하는 공포감도 상당 부분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산버블은 왜 왔습니까? 그 근거가 첫 번째 뭡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던 대규모 양적 완화를 비롯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도입한 통화정책 때문이죠. 왜요? 통화정책이 그렇게 적극적인 완화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됐던 거예요? 급락했던 거죠. 돈의 가치가 이토록 짧은 순간에 급속도로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돈을 주고 뭐를 삽니까? 자산을 바꾸죠. 물건을 사죠. 물가가 이토록 짧은 순간 안에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적이 또 없었던 거예요. 또 역시 마찬가지 자산 가치가 이토록 짧은 순간 동안 폭풍 솟은 적이 또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요 OECD 회원국들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중간 수준이고요.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주택가격이 상승한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죠.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상승한 나라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 같은 나라죠. 이런 나라들이 부동산 버블이 왔다라는 것을 우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산 버블 붕괴가 왜 옵니까? 여러분, 풍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선에 바람을 붑니다. 그 적정한 수준까지는 풍선이 커지죠. 그 풍선이 그 정도의 공기를 담아둘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터질 수 있죠. 그걸 자산 버블 붕괴라고 하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주택 가격이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는 상승했는데 실물 경제는 제자리였어요. 풍선은 그대로인데 공기만 많아지는 느낌. GDP 증가율은 3.1%, 취업자 증가율은 1.5%, 가구 소득은 1.4% 증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여건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자산 가치만 너무 높게 형성된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펼쳤지만 그래서 경제 회복을 어떻게든 이루어 나갔지만 부작용으로 자산 버블이 형성된 것이다. 근데 이참에 붕괴될 것이다 여부를 어떻게 진단하는지까지 말씀드려보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실물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오기 이전에 실물 경제의 회복을 다시 거꾸로 만들 만큼 인상 속도가 가파르면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매우 긴축적으로 가파르게 전환이 되면 자산 버블이 붕괴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급락하고, 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흔히 갭 투자자라고 하죠. 그 집을 2억 가지고 8억 빌려서 샀는데 그 집값이 예를 들어서 6억이 돼요. 그럼 그 집을 담보로 설정한 은행 입장에서 그 집을 판매하더라도 온전히 그 빚을 다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금융부실로까지 연결이 돼요. 그런 것들을 자산버블 붕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까? 주택가격의 폭등보다 주택가격 폭락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자산버블 붕괴가 가능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절대 있지 않도록 이 통화정책의 당국이죠. 한국은행은 철저히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의사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산버블 붕괴 가능성 여부를 끊임없이 진단하시면서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런 위협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때그때 적절한 스탠스에 맞게 대응해 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에게 드리워진 또 엄청난 부담, 바로 K자형 회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K자형 회복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죠. 그러나 누군가는 스스로 계단을 처벅처벅 내려갑니다. 소위 세입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정말 성실히 일했어요. 코로나19 이후 2년 가까이 정말 한 푼 한 푼 모아가면서 아껴 쓰면서 돈을 저축해서 3천만 원 모았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만큼 부자 된 줄 알았는데 그동안 집값이 3억 오른 거예요. 20억짜리 아파트가 15% 올랐으면 3억 오른 거거든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나는 3천만 원만큼 부자 됐다라고 인식합니까? 나는 오히려 2억 7천만 원만큼 가난해졌다라고 느낍니까? 가난해졌다라고 느끼죠. 그것이 바로 K자형 회복입니다. 자산을 보유한 자는 뚜렷한 회복을 실감하는데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자는 그 회복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가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일만 하면 나는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경제 전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업 경영 관점에서도 경제 여건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경영 트렌드나 그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 이런 것에 부합하게 기업 경영을 달리하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달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중인데요. 가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경제 여건이 이렇게 바뀌면서 어떤 자산의 가치가 특별히 더 높게 형성될까? 나의 소득의 일부를 그 높게 형성될 자산에 옮겨 실는 것, 그게 재테크인데 왜 경제를 보지 않고 어떤 자산의 가치가 높게 형성될지를 그냥 단적으로 추정하냐 이거죠. 주식 차트를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그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나옵니까? 그 주가가 어떻게 결정된지는 경제 여건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죠. 경제 여건의 변화를 봐라, 변화에 투자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